그 내용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현계근이라는 17세기 후반의 일본어 역관의 역과 시역 답안지입니다. 여기 보면 정묘, 신년, 역과, 옥시 이렇게 되는데, 그 과거 시험도 그렇지만 이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은 한 번에 뽑는 게 아니고 3번 정도는 시험을 보거든요. 여기서 옥시라는 건 두 번째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첫 페이지나 옆에 일본 글자로 뭐라고 써있죠. 여기 2, 3, 5, 6, 15, 2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숫자는 뭘까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첫 페이지로는 책 이름입니다. 그 밑에 제9라고 써있는 거는 첫 페이지로라는 책의 제9권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이 위에 있는 2, 3, 5, 6, 15, 22 이거는 제비 뽑기하는 제비에 써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에다가 1부터 30까지 숫자를 쓴 그 막대기를 넣고 대나무 조각 같은 걸 넣고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 다음에 그거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일본어 교과서의 책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않으면 이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답안지 내용을 써서 되고 여기 빨간 글씨로 합 이렇게 써있죠.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밑에 큰 글씨 요거는 사인이에요. 사인. 이 시험을 채점만의 사인이고, 여기 옆에 제 오른쪽에 보면 3, 숫자 3, 지, 7 이렇게 3지7라고 되어 있는데, 1등, 2등, 3등에서 1등은 1명, 2등은 3명, 3등은 7명을 뽑는데 그 7명 중에 1명으로 얘를 뽑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현계근이라는 사람은 이때 시험을 보고 이제 역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답안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굉장히 빡센 그런 교육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앞에서 지금 이제 이 교재기 첫 페이지너라는 책을 이름을 봤는데, 이 책과 관련 이런 책들 외국어를 배울 때 무슨 책을 봤느냐라는 건데, 조선시대 외국어 교재 교과서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실용주의. 실제로 쓰는 말을 배워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니고 직접 중국에 가서 중국 관리들하고 얘기해야 되고 일본 관리들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직접 쓸 수 있는 말을 배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무슨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실제 외교 현장, 무역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회화서와 어휘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가 일본처럼 한자를 왕창 섞어서 쓰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자지만, 이 한글로 다양한 외국어들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어 교재를 만들 때도 한글이 만약에 없었으면 일본어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 책, 중국어는 한자로 되어 있는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국어나 일본어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훈민정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어의 발음이 명확하게 표기된 책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어서 중에 이 위에 노걸대라는 이름의 책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기 뭐 어디 인천 말고 서울이나 이런 노걸대 감자탕이라는 감자탕집이 있어요. 근데 그 감자탕집의 이름이 여기서 따온 건데, 노걸대 박통사는 회화서입니다. 회화를 배우는 책이고, 영어 유해라는 이 책은 어휘집이에요. 사전. 지금도 외국어 배우려면 단어장이 있어야 되고 회화를 배우는 책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노걸 때는 아까 맨 처음에 그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교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의 상인이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내용을 담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고려 상인과 중국 상인이 끊임없이 대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을 사고 팔고 뭐 여관에 묵고 음식을 주문하고 뭐 여기 안마을에 도둑이 들어오네 뭐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박통사라는 책은 아까 역관이라는 그 직업을 다른 말로 통사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통사입니다. 그 앞에 박이 있죠? 박이 뭘까요? 성씨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의 성씨일까요? 조선 사람의 성씨입니다. 박이라는 성씨는 중국에는 없어요. 중국에서 박씨성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그분은 조선족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박통사는 이제 조선인 통역사라는 뜻입니다. 노걸대에서 노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어떤 상대방을 높일 때 노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도 그냥 스승사자를 쓰지 않고 그 앞에 항상 노자를 붙여서 라오시, 노사 이렇게 하거든요. 걸 때는 중국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차이니즈 이런 뜻이죠. 이런 회화서들이 있었고 영어유해라는 책은 어휘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그림 보시면 굉장히 눈이 아프게 생겼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노, 걸, 때, 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오, 아 밑에 우가 있죠. 이걸 합쳐서 라오라고 읽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로자를 라오라고 읽듯이. 그리고 걸자는 키, 밑에 자는 다, 라오키다라고 읽을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여기 중국어 문장이 있어요. 대가 여기 따, 거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옛날에 홍콩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따거 이러잖아요. 사극 같은 거 보면 큰형님 이렇게 있죠. 중국어 문장이 있고 번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불편한 거는 어느 게 중국인이 한 말이고 어느 게 조선인이 한 말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불편한 점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통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거 유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천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천도, 태양, 일두, 일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다 중국어 단어인데 이 밑에 하늘이죠. 그리고 해, 갓, 비추다. 일두발홍이라고 중국어로 말하면 그게 해가 지금 갓 비추었다. 해가 지금 막 났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나 표현을 배울 수 있는 책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앞에서 이제 분야별로 나뉘어서 수록했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천문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 천문 현상과 관련된 단어들 맨 처음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지리와 관련된 단어 모아놓고 사람과 관련된 단어 모아놓고 동물, 식물과 관련된 단어 모아놓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나다 순으로 단어를 모아놓은 게 아니고 의미별로 종류를 나눠서 단어를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외국어 사전은 다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뉘어서 어휘들을 모아놨어요. 중국어 성조는 여기 다에 보면 왼쪽에 점이 하나 있죠. 거에도 옆에 점이 하나 있죠. 이것이 중국어의 성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점이 하나 있으면은 높은 소리인 것이고, 근데 뒤에 보면은 중국어에 여기 보면은 점이 두 개가 있잖아요. 다발자 밑에 영어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의 중국어 삼성처럼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위에처럼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점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점이 아무것도 없으면 낮은 소리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낸 소리가 실제로 발음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됐는지는 지금으로서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한자 밑에 발음을 적은 거 옆에 점을 찍어서 중국어의 성조를 표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훈민정음 지난번에 갔을 때는 처음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 성조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큰형님 할 때도 여기 큰 하고 님에는 점이 왼쪽에 있고 형에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조선 그 중국어 말고 이 당시 한국어에도 성조가 있었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형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반도 전체에서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를 사용하는 지방이 경상도 지방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 지방 이건 동쪽 지방에만 그렇게 말소리의 높낮이를 통해서 의미를 구별하는 그런 방언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초기에는 이제 서울말에서도 그런 높낮이가 분명하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동그라미는 뭘 뜻하는 겁니까? 요거요. 네. 그 문장이나 문장 안에서 단어들이 끊어지는 부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나 마찬가지인가?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문장이 따고 클로닝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니 청난리 라이 내 어디로 모셔부터 온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큰형님이랑 너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는 걸 이제 의미가 끊어지는 단위를 저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이죠. 저 초자 다 대하고 중간에 유자 보면 우측 상위에 그 까맣게 그게 좀 강하게 발음하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요. 이거는 사람이 붓으로 쓴 건데 나머지는 다 인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붓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건데 이거는 이 책을 보는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을 누가 하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계속 고려상인 중국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는데 누구 말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쳐서 여기까지는 중국 상인의 말이고 여기도 표시가 있죠. 요거는 고려 상인의 말이고 여기 또 표시가 있어서 요거는 중국 상인의 말이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공부하려고 저렇게 표시를 해는 거고 발음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마음이 급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기는 몽골어 교과서인데요. 아까 보시면 노걸대라는 제목은 똑같아요. 노걸대인데 이 앞에 몽어가 붙어있죠. 몽골어 노걸대라는 뜻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한문으로 된 그 중국어 노걸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몽골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한문은 위에서 아래로 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요. 그죠? 근데 몽골어는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건 똑같은데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목이 여기 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큰형아 내 어디에서 온다. 형님,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이 중국어 문장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몽골어 문장이. 몽골어가 있고, 여기 몽골어 발음이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어에서 성조가 없어진 다음에 한참 뒤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성조 같은 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앞에서 봤던 중국어 어휘집하고 비슷한 몽골어 어휘집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어 어휘집은 이제 일본어 회화서 척배신어라는 책이 있는데 척은 민첩하다라는 뜻이에요. 빠르다. 해는 이해하다. 신어는 새로운 말이죠. 새로운 말을 빨리 배우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말이라는 거는 뭘까요? 일본어인데 임진왜란 이후에 새로운 일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93년부터 사용원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일본어를 배우는 책들은 한글도 없고 이런 식의 책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쓰는 책을 수입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그 나라의 뭐 초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걸 보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 쓰는 것들 가져다 배우는데 그건 아무래도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한 책이니까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임진을 할 때 강우성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진주 사람인데 일본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회답경 쇠한사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포로를 데리고 오려고 갔던 사신들에 의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10대 때 끌려가서 10년 동안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왕이 너 역관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까지 쓰고 있는 교재가 이건 다 안 되겠다. 너무 옛날 말이고 지금의 일본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첩회신호라는 책을 만듭니다. 그보다 뒤에 나온 책이긴 한데 이제 일본어 어휘집도 외어유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중국어, 일본어, 만주어, 몽골어가 회화서랑 어휘집이 다 짝이 되는 게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외국어를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일본 글자 가나로 일본어 문장이 써 있고 그거의 번역이 있죠. 한국어 문장 번역이 있고 일본어 발음이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나닌가시 고치코이 토친가 나인관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일본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외어유해라는 어휘집도 천문으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단어장은 다 천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도 약간 유교적인 사상이 있고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뭐 하늘, 소라, 달, 스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주어의 경우에도 청어 먹을 때 그 만주 문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여기 있고 만주어 내용이 있고 이 동문주의라는 어휘집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어휘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보충 자료라고 해서 드린 거에 내용이 좀 더 있는데요. 일단 뒤에 내용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관들 중에 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순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어 통역관인데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200년 가까이 풀지 못한 외교적인 난제가 있었어요. 종계 변무라고 하는 건데 종계는 여기서는 조선 왕실을 말하는 거예요. 걔는 이제 계보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선 왕실의 계보에 대해서 변문, 변은 변명을 한다는 뜻이고 설명한다는 뜻이고 문은 이거는 이제 왜곡된 이야기 그러니까 약간 잘못된 거를 내가 설명한다. 왕실의 그 계통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수정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될 때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조선 그 고려에서 먼 나라에 가서 그 명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조선에 대해서 허황된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성계가 아직 왕이 태조가 아니었을 때 그 명나라에 가가지고 그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던 시기에 이제 고려에서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명나라로 도망을 쳐서 명나라에다가 이성계는
이성계 아버지는 원래 이자춘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를 명나라에다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인임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성계는. 근데 이인임이라는 사람은 공민왕이라는 고려의 왕이 굉장한 총애를 받던 그런 신하인데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공민왕이 남긴 아들의 석정이 돼가지고 권력을 엄청나게 막 휘둘렀어. 그러다가 나중에 병으로 죽었는데 이성계랑은 완전히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사이가 전혀 좋지 않아요. 근데 명나라에서는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이다라는 고려에서 온 그 배신자들의 말만 듣고 명나라의 기록에 이성계는 이인임의 아들이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조선에서 알게 됐어요. 조선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조선의 건국자이고 조선의 왕인데 이 사람이 고려를 망하게 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아들로 돼 있으니 이거는 조선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200년 동안 명나라의 사신은 10번 넘게 보내면서 이것 좀 제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나라에서는 바꿔줄게 하고 안 바꿔줍니다. 계속 차인필 미워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일을 해결하려고 갔던 사람 중에 홍순원이라는 역관이 이 문제 해결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얘기는 약간 야사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역사 그 야사에는 무슨 기록이 있냐면 중국에 사신으로 가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문단 말이에요. 최소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물건도 구경하고 쇼핑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이 홍순원이라는 사람이 홍등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여성이 그 하룻밤 자는 가격이 1,000냥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뭘까 하고 호기심에 그 여성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여성이 속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그래서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있느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는 원래는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신하인데 다른 사람이 무고해서 이제 황제의 미움을 사서 죽게 됐다. 그리고 집안이 다 망하게 돼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다. 홍등가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홍순원이 그 얘기를 듣고 딱하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조선에서 가져와서 팔려고 했던 인삼이랑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성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와줬던 여인이 나중에 중국의 굉장히 높은 벼슬을 했던 권력자의 아내가 되었고, 그래서 홍순원이 나중에 이제 이 종계 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을 때 이 여성의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알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홍순원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한 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을 때 이 당릉군이라는 이 공신 작서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무슨 군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는 웬만한 신하들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왕의 아들에게 무슨 군 붙이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역관 중에서 최초로 이런 칭호를 받은 걸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역관이었고 이런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세기 후반에는 김진남이라는 역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청나라가 국경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겠다. 조선이랑 청나라 사이에. 그래서 청나라 황제의 사신이 조선에 와요. 근데 이 일이 왜 생겼냐면 만주에서 그 조선 한반도의 북쪽이랑 이렇게 접해 있는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하는 그 지역에서 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함경도나 평안도 북쪽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북쪽에 가기도 했어요. 그건 주로 산삼을 캐려고
또 나무를 채벌하려고 서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제 청나라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 국경을 명확히 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근거로 봤기 때문에 황제가 사신을 보내서 야 국경을 정확하게 정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극등이라는 그 청나라 황제의 사신이 와서 조선 사신단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목극등이라는 사람은 내가 직접 백두산에 가서 백두산에서 나오는 물이 어느 강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걸 경계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압록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명하게 천지에서 발원을 해서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두만강은 약간 애매해요. 두만강은 천지에서 나와서 바로 하나의 줄기로 동해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데,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꾸 아래쪽에 백두산에서 나오는 물줄기 중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경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이 김진남이라는 역관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조선에 더 유리한 쪽으로 경계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김진남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김진남이라는 사람의 이런 노력 덕분에 이제 조선은 그 북경선의 압록강과 토문강은 이제 그 두만강 근처에 있는 다른 강이 있는데 그것으로 명시한 백두산 전개비를 세우면서 국경을 좀 더 정확하게 확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제 역관들이 중국에서 군사 물품, 뭐 이제 화약이라든가 뭐 물소불 같은 것도 이제 밀반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약을 직접 만드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는 방법이죠. 근데 중국은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외국에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김진남이라는 사람이 조선에서도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좀 전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직접 중국에 가서 중국이 화약을 만들 줄 아는 중국인과 만나서 그 사람 집에서 살면서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와서 조선에 와서 해보는데 여러 번 실패했어요. 중국이랑 뭐 기후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나는 물산도 다르고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성공을 해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화약의 주요 원료인 염초를 구울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알아내서 그것과 관련된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중국과 조선 사이에 조선의 영토를 지키고 국방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또 이제 역관이 장사를 중개 무역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조선 후기 연암 박지원이라는 실학자가 쓴 소설 중에 허생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허생이라는 사람이 한양에 살았는데 맨날 책만 읽고 집안의 가족들이 쫄쫄 굶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지내니까 마누라가 당신은 맨날 책 찍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돈 벌 생각이나 하시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허생이라는 사람이 책을 읽기 시작한 지 7년이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허생이 내가 10년을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구만 이러면서 밖으로 나와서 한양 최고의 부자인 그 변씨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일반장을 달라고 합니다. 그 변씨니까 이제 일반장을 내주고 그걸로 장사를 해서 허생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는 이야기가 허생전에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그 거금 만냥을 빌려주는 한양 최고의 부자 변씨가 숙종 때 역관인 변승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 속에 등장인물, 특히 부자로 나오는 등장인물로 그 등장인물 모델이 될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변승업의 가문은 280년 동안 100명이 넘는 역관을 배출하면서 부와 명예를 세습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자기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벌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치를 해요. 근데 그 사치는 주로 예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속으로 된 것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예술이고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것도 예술이고 이런 부분 그런 공예품이나 귀금속이나 장신구나 그림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야들이. 그래서 당대 예술가들을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선진적인 것들을 들여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조선시대 통역관이라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어떻게 배웠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외국어를 통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교관인 동시에 무역사, 정보 분석가였고 외국에서 새로운 물건들을 이제 물건과 사상들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그 사회원에서 했던 것처럼 막 때려가면서 외국어를 가르치면 당장 소송이 걸리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학습하는 것은 전문가가 되는 사람이라면 현대에도 가져야 되는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꼭 외국어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국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소통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이나 역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20분 남았는데요.